인간이 참으로 나빠지면 남을 다치게 해서 기뻐하는 것 외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독일 작가 괴테의 말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부와 경쟁은 색상환의 빨강과 주황처럼 가까운 존재입니다. 논어의 첫 문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안타깝게도 공부와 즐거움은 보색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한창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흘끔거리며 재보는 습관에 푹 젖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움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교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비교는 부작용을 낳아요. 자꾸 다른 이들을 의식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옆에 레일에 있는 기차가 뒤로 움직이면 멈춰서 있는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심리인 겁니다. 슬프지만 그래요.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다른 기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레일을 봐야 합니다. 남들의 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적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전진은 우리의 걸음으로만 가능합니다. 365 공비타민, 진정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리 여행 가기 전에 진행을 했었던 책의 역사 시리즈에 대해서요, 마지막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게 계몽주의 시대의 책의 역사에 대해서까지였죠. 오늘은 그 다음 편, 1800년대 이후 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금의 시대, 디지털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기로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지만 지난번 파리 여행 후기처럼 어쩌면은 하다가 딱 한 번만 더 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것만 더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행 후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파리 여행에서 제가 무척 신기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난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이었습니다. 이 책의 역사에서 다뤘었죠. 인류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의 역사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대 책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요. 종려나무 잎에다가 글을 적었다. 도자기 조각에다가 글을 썼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실제 그런 유물들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아, 이게 2000년 전에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책이라는 거, 코덱스의 형태로 된 종이 낱장을 제본으로 묶어놓은 이런 코덱스의 형태의 책을 갖다가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글씨를 적어놓은 다양한 것들이 모두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아, 저게 옛날에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유물 중에서는요. 높이가 한 1m쯤 될까요? 꽤 커다랗고 둥근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빙빙 둘러서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책인 거죠.
아마 공터 같은데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글을 보도록 공표해 놓은 그런 책이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열람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인문학의 효용 아닐까요? 막상 인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공부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들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그랬습니다. 방에 나갔는데 누가 질문을 했대요. 인문학을 공부하면은 밥이 나오느냐라고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은 밥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공부하면 밥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누구든 인문학을 공부하면 밥이 맛있어집니다. 그 이야기 읽다가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책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둔다고 당장 우리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거나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담백하게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먹는 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루브르에서 먹은 밥이 아니라 빵이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마지막 방송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1800년대 이후의 책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1830년대) 이전에 보통 소설의 판매 부수는요 몇백 부를 넘기는 일이 흔치 않았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스탕달의 적과 흙, 유명한 작품이죠. 1830년에 그 적과 흙 출판 당시에 인쇄 부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고작 750부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지금 책을 찍을 때 초판본을 적게 찍어도 1000부는 찍거든요. 스탕달의 적과 흙이 그것보다 적게 찍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스탕달은 자신의 작품을 소수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바쳤던 겁니다. 스탕달의 독자 모두가 행복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스탕달이 살아 생전에 그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던 독자는 소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이 넘어서면서 값싼 소설을 위한 대중시장이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전역의 독자들은 스탕달의 작품에 드디어 친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인쇄술의 구체제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요, 책과 신문이 대량 생산되었고 종이의 가격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해졌죠. 또 하루 10시간 근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많긴 한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향상되어서 하루 10시간 그렇게 근무하는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면서요,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부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죠. 이 시기 19세기의 서부 유럽에서 출판업자는요, 당시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출판업자가 당대 최고의 벤처 사업가라는 말씀을 전에 얼핏 드렸어요. 19세기 초반까지는 출판, 인쇄, 그리고 책 판매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겸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요, 그 다음에 출판 시장이 더 발달되면서 출판업자의 고유 영역이 등장했습니다. 출판업자는, 그러니까 지금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자금을 조달하고 작가 집단을 양성하고 판매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름을 아는 유명한 출판사, 유명한 출판업자도 일부 출연하기 시작했죠. 19세기 들어서 책이 대량으로 늘어난 것은 사람들이 책을 좋아해서 이기 이전에
기술의 발달이 먼저였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 그리고 종이값의 저하, 종이의 대량 생산, 제지 기술의 발달 때문에요. 또 우편제도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기술 그리고 인프라가 발달된 덕분에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가 보죠. 19세기까지 인쇄 분야에서는요, 인쇄술 발명 시대부터 계속 사용해온 목재, 수동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적 시장의 확대와 함께 더 많은 부수를 찍어낼 수 있는 더 빠른 인쇄 공정이 필요해졌고 자본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라 인쇄술은 점차적으로 기계화되었고요. 더 빠른 속도로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했던 인쇄술은요, 거의 4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지만 1830년대 이후에 인쇄업의 양상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어요. 구텐베르크 초창기 인쇄 당시의 목재 수동 인쇄기로는 숭늉공 한 사람이 1시간에 250페이지를 찍어낼 수 있었는데 1800년부터 새로운 기계 인쇄기가 나오면서 재미있게도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 인쇄기였다는데 당장 시간당 1100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계식 인쇄기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1851년에 윤전식 인쇄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윤전식, 혹시 동영상이든 뉴스든 신문 찍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다란 둥근 원통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종이가 착착착 나갑니다. 그것이 윤전식 인쇄기예요. 둥그런 원통에 인쇄판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것을 눌러주는 역시 둥그런 앞통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둥그런 기둥 사이를 종이가 통과하면서 인쇄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종이 한 장을 넣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우리가 마치 판화 찍듯이요. 또다시 새 종이를 넣고 찍어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인쇄를 했다면 윤전식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두 개의 원통 사이에 종이가 빠른 속도로 샥샥샥 지나가면서 인쇄가 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여러 개의 종이 공급 장치가 달린 윤전식 인쇄기는요, 시간당 무려 48,000페이지를 찍을 수 있었어요. 기계식 인쇄기의 시간당 1100페이지의 속도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인쇄기술뿐만 아닙니다. 종이 생산 자체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지 기계가 만들어졌는데요. 헝겊조가리, 천조가리가 아닌 목재 펄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의 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종이의 가격이 다운되게 된 거죠. 덕분에 책의 생산 원가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1840년과 1870년 사이에 그 30년 동안의 책의 평균 가격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대요. 19세기 후반의 독일의 경우에 1870년에 책의 생산 비용에서 원자재,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였지만 1912년 이후 12%까지 떨어졌답니다. 제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독자들의 요청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순백의 하얀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원했어요. 19세기 후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이에 염소를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표백했던 거죠. 그러나 표백한 종이를 사용한 책은요, 산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요, 표백된 종이로 만들어진 100년 전의 책들 75,000권의 소장 도서가 선반 위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의 일부는 폐기되었고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쇄 기술이 늘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출판업자들도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쇄를 하는 사람, 출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서적상 간에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책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인쇄도 하고 그걸 팔기도 했던 거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면 그 책을 찍어내는 인쇄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적상, 교보문고든 예스24든 책을 파는 곳은 또 따로 있죠. 이것이 19세기 들어서 출판업자의 역할이 독자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랍니다. 당시 등장한 출판업자들 중에는요, 일부 전에 인쇄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온, 그리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하지만 똘똘한 사람들, 창의력과 독립심,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태도를 가진 사업가들이 출판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출판업자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고 수요의 변동을 고려해서 사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리즈물 간행을 위해 자본을 동원할 수도 있어야 했고요. 한편으로 출판업자는 작가 집단, 그러니까 작가지요. 지속적으로 글을 써줄 수 있는 좋은 작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조건도 밀당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스스로를 일종의 지식인 후원자로 생각하기도 했대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인쇄술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숨막히는 경쟁에서 견딜 수 있는 배짱이 있는 리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었던 겁니다. 이때 상당한 출판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을 내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칼망 레비 출판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형제였던 미셸 레비와 칼망 레비가 사업 초기에 오페라와 희곡 대본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사업 포인트는 소설과 시집 연재물의 권당 가격을 1프랑으로 파격적으로 책정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사업의 성공은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졌고요. 레비 형제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서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명한 출판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맥밀란, 머레이, 롱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롱맨 영영사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신규 출판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 대본 발간으로 성공한 레비 형제와 마찬가지로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신생 출판 업체들도 등장했어요. 이를테면 카를 베데커는 1827년부터 출판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틈새 시장 분야가 바로 여행 가이드입니다. 우리들 다 여행 가려면 가이드 하나씩 가져가죠. 저도 이번에 파리 여행 갈 때 여행 책자 하나 가져갔고요. 그러한 여행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출판업자들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인 겁니다.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종이의 가격이 떨어지고 사업가적 기질을 지닌 수많은 출판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부흥기, 19세기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